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5,300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개제 절차에 들어가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연일 신고가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최초이고 미국에서도 12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첫 소식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장을 마감한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16만 9,100원. 전날 11% 넘게 폭등한 데 이어 또 1% 가까이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시가총액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며 종가 기준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1월 처음으로 시총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엔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2021년 1월 50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지난해 9월 다시 500조 원을 회복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2배로 뛰며 1,00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 개미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계속 매수하고. 미국에서도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는 기업은 엔비디아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등 12곳뿐입니다. 국내에선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으로 2위를 달리고 있고 100조 원대인 현대차 순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60조 원 이상으로 단기간에 한 40조 원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 전망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삼성전자의 1,000조 클럽 달성 소식 속에 코스피는 또 1.5% 넘게 올라 5,371로 5,400선까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하지만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 등 10개 그룹 총수들과 만나 청년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재계도 화답했습니다. 이 소식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삼성 등 10개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 어디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아예 당연히 아닙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출과 코스피 5천 등 경제 성과엔 기업의 기여가 컸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이 청년에게도 퍼지면 좋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습니다.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겠다. 재계는 신규 채용으로 화답했습니다. 삼성 12,000명, SK 8,500명 등 총 5만 1,600명을 올해 채용하기로 한 건데 이 중 66%는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께서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5극 3특 집중 투자에 보조를 맞춰달라며 아리백 특별법, 지방 가중 지원 법제화 등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했고 재계는 5년간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로 호응했습니다. 청년 지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해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불법 투기를 직접 수하는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자산 쏠림 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서서라도 잡겠다라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달 중으로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는 부동산 감독원은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를 총괄하게 됩니다. 핵심은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을 둬서 이상거래나 담합, 시세 띄우기 같은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고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오늘도 이미 4년 전부터 종료가 예정됐는데 대비하지 않은 책임이라며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2주택자는 2.3배, 3주택 이상은 무려 3배 가까이 양도세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세금 부담이 확 커질 거란 걱정에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1,3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0월 20억 원에 팔렸는데 15년 전 10억 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다주택자라도 지금은 2억 6천만 원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가 5억 9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하고 3주택 이상이면 6억 8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양도세율이 20에서 30%포인트 높아질 뿐 아니라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사라져 세금이 껑충 뛰는 겁니다. 명목소득 과세하다 보니까 장기 특별공제가 배제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공개한 국세청은 중과가 이루어지던 2019년에서 21년 사이 주택 양도가 크게 늘었다며 효과를 자신했습니다. 실제 세금 걱정에 가격을 낮춰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만에 2,000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양도세 중과가 재도입된 직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절반으로 급감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25% 인상. 트럼프의 엄포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에서 25%로 올리기 위한 관계부처 간 공식 협의가 또 진행 중입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까지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지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이젠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상황.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관세 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부처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금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까지 연이어 미국을 찾았지만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이 반대해온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입법은 미루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특별법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군요, 미국. 특별법이 메인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안은 미 무역대표부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과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면서 한미 관계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관세 인상 제압박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회담을 설명한 자료에서 우리는 관세 문제를 부각했지만 국무부는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3개월 만의 만남인데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분야와 별개인 외교장관 간 회담이었지만 관세 재인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외교 라인까지 총가동된 겁니다.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에 합의된 것이 이제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미치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하지만 우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인식 차이는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미 국무부가 회담 직후 발표한 자료에서 관세라는 표현은 빠졌고 대미 투자 확대만 강조됐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세 대신 대미 투자 부분만 언급하며 우리 정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 속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상황이 급해지면서 모처럼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신속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대미투자 집행의 근거인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정무위, 재경위,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되며 여야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구해온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26일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은 2달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왔습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전 국회를 찾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승인 지연을 지적한 지 8일 만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 상호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1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 준비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출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가 없어도 너무 없어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6월 지방선거 민심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구애에 나선 여야. 여야는 각각 이재명 브랜드,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반드시 이기겠다는 계획이지만 한쪽은 출마 러시가, 한쪽은 후보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 민주당에서는 이미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곧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민주당은 권칠승, 김병주, 추미애, 한준호 의원, 현역인 김동연 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몸을 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나서는 가운데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고 윤희숙 전 의원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경기에서는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에 선을 긋고 있고 김문수 전 장관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만큼 여당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후보가 많은 것이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은 여당 강세가 현실인 탓에 없어도 너무 없다며 현역은 의원직을 벗고 본선에 나서야 해 후보 찾기가 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텃밭인 TK엔 현역 의원 등 10명 안팎의 후보가 우르르 몰려들며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지방선거, 수도권을 싹쓸이하겠다는 민주당과 독주를 막겠다는 국민의힘의 전략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비판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화에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재차 합당 논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느냐는 얘기마저 나온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방선거 이후 혁신당을 포함해 범여권의 대대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앞선 기회에 추진할 것을. 앞서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지도부 내 과한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을 모으기 위해 밤샘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며 당내 반발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비공개로 전환해 가감없는 비판을 듣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여부에 대해 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들어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합당에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내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확산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내일은 장동혁 대표를 재신임하는 표결을 할지를 결론이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분출한 당내 갈등이 친한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이어지면서 더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친한계로 꼽히는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이 소속 당협위원장들에게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강요했다는 게 제소 이유입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였던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정 의원의 인격을 믿고 공개 사과를 할 때까지 제소를 잠시 보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에서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자동 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탈당 권유는 징계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하는 처분이지만 당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 의결사항이기도 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당무감사실과 당 기조국에서 정리한 이후에 최종적인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폭풍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대낮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비틀비틀 위태로운 모습인데 출근하던 경찰관 눈에 띄면서 아찔한 상황은 막았습니다. 이 운전자 만취 상태였는데요. 추격 장면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UV 한 대가 마치 춤을 추듯 차선을 넘나듭니다. 갈짓자 주행을 계속 이어가더니 옆차를 들이받을 듯 아찔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뒷차량 운전자가 112 신고를 하는 동시에 해당 차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차선을 제대로 못해요. 자꾸 이탈하려고 그러고. 신고를 한 것은 다름 아닌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던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정유철 경사였습니다. 정 경사는 실시간으로 도주 경로를 알리며 순찰차가 나타날 때까지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출동한 순찰차가 차를 세우라는 지시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내달렸고 결국 정 경사가 자신의 차로 음주의심 차량을 막아서면서 위험천만한 질주는 끝났습니다. 제 방향 쪽으로 좀 들이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서행을 유도하거나 좀 정차하는 데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검거된 4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이 고속도로를 20km 이상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불구속 송치하고 정 경사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선 70대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 노점상을 덮쳐 한 명이 숨졌고 경기 화성에서는 60대가 몰던 차량이 지자체 건물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정면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잠시 멈춥니다. 잠시 후 차량이 후진하더니 그대로 인도를 올라타 건물을 뚫고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충남 서천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SUV가 인도의 노점상과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빵 들어오고 소리가 크게 나고 파편 튀기고 근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 사고로 노점에서 야채를 팔던 70대 자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한 명 역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이런 일이 있었나 너무나 당황스럽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뻥 뚫려 있습니다. 간이 침대 주위로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가 후방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방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문을 열고 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엑스를 밟아. 차량이 돌진한 곳은 건물 1층에 마련된 이곳 휴게실인데 당시 휴식을 취하던 60대 여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명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일부 치과에 무분별한 수면 치료 실태를 짚는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수면 마취 도중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사망 사고가 이미 대구에서도 있었고 이 사고 당시 약물 투여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치과 의원입니다. 지난해 2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이곳을 찾은 70대 여성이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과에서 수면 치료 중인 환자가 발작한다 이렇게만 신고 들어왔고 여성은 일주일 뒤 숨졌고 경찰은 의료 사고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수술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사망을 했다. 그 자체가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여성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인 미다졸람과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인의 수술 기록지에는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할 약물 투여 용량과 횟수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허용량을 초과한 약물 투여가 심정지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 자체도 발양이 되면은 심정지나 경기, 경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정지 호흡부전 이런 것들이 미다졸람하고 같이 만났을 경우에 얘가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시 주치의였던 대표 원장은 여성의 심장질환 병력을 알고 있었지만 마약류 진정제와 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가 마약류 진정제 투여를 전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면 마취, 즉 의식화 진정법은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취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취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른 만큼 치과에서의 약물 투여 환경이 충분히 안전한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불법 안락사를 해온 정황이 지난해 MBN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수의사도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동물들을 죽여 공분을 샀는데 검찰이 장례식장 대표를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반려동물 목록입니다. 비고란을 보니 화장 전에 동물을 안락사시킨 기록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했던 직원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들을 죽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근육을 이완시켜 끝내 심정지를 일으키는 석시팜이라는 약을 썼습니다. 대부분 늙었거나 아픈 상태였지만 멀쩡한 동물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원 가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이 없는데 차를 세워놓고 이제 애를 주사를 주는 거지. 나는 뭐 불법인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이곳에서 안락사된 동물은 서류상 확인된 것만 38마리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안락사 사실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수의사법에 해당하는 동물을 진료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도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를 대든지 이유만 있으면 동물 안락사를 해도 된다.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대한수의사회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고도의 의료 행위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판단은 그 동물 진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단체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논란이 되는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입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 기자, 바로 사건 들여다볼까요? 역공 실패라고 되어 있는데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티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패소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입니다.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음주뺑소니 사고 이전에 김호중 씨와 관련한 병역 의혹이 불거졌었고 이를 해소하듯 바로 군복무도 했었습니다. 9월 10일 날짜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몸 건강히 복무를 잘해서 좀 더 좋은 음악과 사실 당시 입영 당일에 병원에 입원을 한 건 입영 연기를 위한 꼼수다. 네. 병무청 고위직을 만나 청탁을 했다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었고요. 각종 악플에도 시달렸었습니다. 예. 김호중 측은 심적 고통을 당했다며 이른바 안티팬 180명을 상대로 7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패소인 겁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당시 김호중 씨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언론에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재판부가 이 180명에 대해서 대부분 이 명예훼손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단 2명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의 사실상의 패소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단 2명이 손해배상이 인정이 돼서 10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게시물의 수위나 반복성 등이 고려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명예훼손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적시에 의한 건지 아니면 아예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인지를 보는 게 1번이거든요. 이런 견해 표명에 대해서도 조금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다음 사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카톡이 감시이네요. 카카오톡을 감시한다는 얘기는 가끔 들어봤어도 카톡이 감시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지금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감시, 강제 수집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내 사적인 기록이 수집된다는 거냐, 아무래도 미쳤나 보다, 싫으면 탈퇴하라는 거냐 등 술렁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카카오톡은 현재 그룹 채팅방 대화를 AI로 요약하는 기능 혹은 카나나 AI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서비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사적인 대화가 수집되는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카카오톡 측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대화 요약은 각자의 핸드폰 안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그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로 이동되거나 수집되고 활용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곧 인공지능법을 시행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수집하냐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부산엔 벌써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가 연분홍색 매화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활짝 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깁니다. 입춘인 오늘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이 영상 12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일찍 매화가 피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매화도 펴서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도 포근한 날씨에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The weather is really nice. It's really nice and I think it's really beautiful. I'm very excited for spring. 박물관 곳곳에는 봄을 환영하는 문구가 붙었고 관광객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입춘첩 나눔 행사도 열렸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봄의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입춘첩입니다. 사람들은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입춘첩을 집의 기둥, 벽 혹은 이렇게 대문 등에 붙여놓습니다. 최근 이어진 한파는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주춤했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낮에는 전국적으로 영상권을 크게 웃도는 기온 분포를.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방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예정입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가 해소되는 동시에 영하권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모든 게 비싼 요즘 양파값만큼은 예외입니다. 남아도는 물량의 값이 뚝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가격에 대대적인 할인까지 나섭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중식당에서 간짜장을 주문하자 볶은 양파가 한가득한 짜장 소스가 나옵니다. 이 식당은 일주일에 7kg짜리 양파가 15자루씩 들어오는데 국산이 아닌 수입산을 씁니다. 국내산은 너무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외국 수입산은 좀 가격이 저렴해서 크게 쓰게 돼요. 게다가 저장 기간이 최장 7개월인 국산과 달리 수입산은 3개월로 짧아 더 단단하고 신선하다고 식당들은 말합니다. 식당들이 국산 대신 수입산 양파를 쓰면서 국산 양파는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9% 가까이 늘어난 상황. 이렇다 보니 도매 가격은 15kg당 17,000원 선으로 예년보다 5,00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거꾸로 가격이 낮아가지고 조색 양파가 3월 말부터 이렇게 출하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실제 전망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산 양파 재고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 비축량 25,000톤 중 15,000톤을 베트남과 대만,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함께 국산 양파 홍보 행사도 이어갑니다.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하고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쪽에 최대 40%까지 좀 할인 지원을. 정부는 그래도 남은 재고는 다음 달 가격 추이를 지켜본 뒤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할인도 좋지만 같은 돈에 양껏 가져가는 것도 반가운 일이죠. 상자 하나에 과자를 무한대로 담아가는 한 대형마트 이벤트가 큰 인기를 끌며 조기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져간 과자를 일부 소비자들이 비싼 값에 되팔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민 기자입니다. 상자 안에 과자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25,000원을 내면 상자에 담은 만큼 과자를 가져갈 수 있는 한 대형마트의 이벤트입니다. 무거운 과자로 지지대를 만들고 가벼운 과자는 가장자리에 쌓으라는 요령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꿀팁이 나와 있다 해가지고 도파민 막 터져가지고 하면서. 이벤트는 SNS를 중심으로 챌린지처럼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과자를 내가 집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아이하고 같이 함께 놀이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마트에선 2주치 판매량인 약 300만 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대부분 매장에서 이렇게 행사가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과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발빠르게 과자를 쓸어 담아가고 이를 더 비싼 값에 되팔아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말 대전의 한 유명 빵집 케이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배 이상 가격으로 되팔린 것과 판박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구매를 많이 해놓고 웃돈을 붙여서 되파는 행위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위축된 소비 심리를 좀 깨보자고 마련한 이벤트가 일부 얌체족들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프랑스 남동부의 한 도심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온 거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쌓여있던 우박에 엄청난 비가 더해지면서 강처럼 변해버린 거리엔 얼음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처럼 변해버린 골목 사이로 얼음이 둥둥 떠다닙니다. 프랑스 남동부 앙티브 도심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에 앞서 쏟아진 우박이 녹지 않은 채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오면서 홍수 피해가 커진 겁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1월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눈사태와 홍수 등 6단계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립니다. 다리 중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哗啦哗啦全都倒掉了辛辛苦苦一年啊全都倒掉 현지 시각 2일 중국 장쑤성 샹수이현에서 공사 중이던 교량이 갑자기 무너져 5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스촨성, 8월 칭하이성에서도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당국은 전국의 유사 공사를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춰선 차량들 뒤로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주유소 간판까지 부순 뒤에야 가까스로 멈춥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트럭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연중 따뜻한 열대의 섬 쿠바에서 사상 처음으로 0도를 기록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온도여서 그런지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봉쇄로 연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난 파도가 해안가를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거센 바람이 나무를 뒤흔들고 거리는 물에 잠겼습니다. 열대기후의 상징인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 유례없는 추위가 찾아오면서 사상 처음으로 0도를 기록했습니다. Pero hace bastante tiempo y vivo aquí hace bastante tiempo y nunca había sentido esta frialdad. 겨울에도 낮아야 평균 18도 안팎이던 쿠바에선 매우 이례적입니다.
극지방의 찬 공기 덩어리가 카리브해로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봉쇄 조치 여파로 연료 사용도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공급망을 차단한 것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쿠바를 지원하던 멕시코를 상대로도 석유 수출 중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It's a failed nation now, and they're not getting any money from Venezuela, and they're not getting any money from anywhere. It's a failed nation. Mexico is going to cease sending them oil. 전례 없이 추운 겨울이 생존 문제까지 위협하면서 쿠바 당국은 사실상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중동에서 이란 드론이 미국 항공모함에 격추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미국 유조선이 이란에 납포될 뻔하기도 했는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배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Large armada, flotilla, you can call it whatever you want, heading toward Iran right now, even larger than what we had in Venezuela. It's still in front of Venezuela. 이란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는 의도인데 이란의 대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3일 아라비아해에서 이란 드론이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공격적으로 접근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란 남부 해안에서 800km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는데 이란 드론이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했다는 겁니다. 몇 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이 미국 국적 유조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반년 만에 재개되는 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양국은 일단 예정대로 오는 6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As always, though, of course, the president has a range of options. These talks, as of right now, are still scheduled.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합의를 우선하면서도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란 인근에서 중국 최첨단 해양 탐사선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쿠팡의 그림자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마쿠 실세로 알려진 한 투자자가 초반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고 현재도 쿠팡 주식 1,30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양옆으로 걸어가는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 지명자와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 지난 2023년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으로 불리는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짐작해하는 장면인데 실제 드러켄밀러는 2021년 쿠팡 상장 이전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켄밀러의 개인 투자 회사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투자 유치 단계에서 1,050만 주의 지분을 확보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겁니다. 상장 이후 비중을 줄여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63만 주, 종가 기준 1억 5천만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현재는 9,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어치로 줄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멘토로도 유명합니다. 동시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를 10년 넘게 자신의 회사에 고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도 꼽힙니다. The only thing I'll say about Trump is he's a bit of a blowhard. I don't think it'll be the end of the world, but I am not in favor of tariffs. I don't like them at all. 트럼프 행정부 경제 분야의 마쿠 실세라는 평가인데 쿠팡의 또 다른 막강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요즘 화장품 업계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저가 제품들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공장도 바빠졌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칸칸이 나뉜 용기에 색색의 조각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상자로 제품을 포장하면 눈 화장용 아이섀도우가 완성됩니다.
다른 기업의 의뢰를 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는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매년 30억 개 이상의 화장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최근 2년간 생산량을 5억 개 가까이 늘렸습니다. K-뷰티 열풍에 만 원 이하 저가 화장품 유행이 더해지면서 주문량이 급증한 겁니다. 생산 캐파 대비 생산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공장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협업한 제품이지만 가격은 5,000원으로 이미 대부분 품절됐습니다. 비싸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찾으러 오는데 딱 있어가지고. 저가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은 구매 여력이 부족한 1020 세대로 알려졌지만 요즘엔 3040 고객들이 더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대형마트는 물론 패션 기업들도 저가 화장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가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제조를 했다면 품질에 대해서는 옛날과 다르게 안정성을 굉장히 보장을 되어 있다고. 저가 화장품이 어느새 K-뷰티의 또 다른 한 축이 됐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100세 시대에서 5, 60대를 한창의 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통계적으로는 55세부터 64세를 고령자로 보는데 지난해 70%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노동계 안팎에선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6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올해가 정년입니다. 손목에 수술 자국이 고단했던 업무를 말해주지만 A씨는 계약직이 되더라도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다 보니까 연금이 적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런 고령의 취업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낯설지 않습니다. 70대에도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70대까지는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처음으로 70%를 넘겼습니다. 쉽게 말해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하는 고령자에다 구직자까지 더한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치솟았습니다.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로 집계됐고 생계 등을 이유로 고령자 취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이 대기업 정규직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연령대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년 연장은 결국은 대기업 정규직들의 그 연장이잖아요. 누구나 청년이든 고령자든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게 중요해요. 극심한 실업난을 겪는 청년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반발이 높다는 점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재판 선고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최근 재판부에 낸 의견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세 사람 간 연이은 계엄 공모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의 의도를 박은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지규현 부장판사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의견서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공모 관계에 대한 수사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관사 등을 오가며 김 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한 기록을 확인한 내용이 쓰였습니다. 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모 근거로 적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 간 공모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세 사람이 순차 공모를 했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범죄 실행이 김 전 장관을 가운데 두고 이어졌다고 의견서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3명의 공모관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어진다는 점을 선고 직전에 재판부에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의 의견서라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보름 앞두고 특검팀은 계엄 공모 부분에 대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선호가 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호는 소속사 판타지오를 통해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과족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며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법인은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는 7일 새벽 성대한 막을 올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최초의 시도와 의미 있는 기록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숫자들을 이규현 기자가 밀라노 현지에서 전합니다. 2006년 토리노 대회 이후 20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2개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두 도시 올림픽입니다. 패션의 중심 이곳 밀라노와 알프스의 설원 코르티나 단페초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올림픽은 22,000제곱킬로미터로 역사상 가장 넓은 면적에서 펼쳐지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3개의 마철로, 이탈리아어로 3개의 탑을 뜻하는 밀라노의 명소 트레토리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이탈리아의 하늘에 태극기가 최소 3번 이상 휘날릴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완공에만 무려 6세기가 걸린 밀라노의 상징 두오모 성당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숫자 6과 관련해 위대한 도전에 나서는 태극전사가 있죠. 바로 쇼트트랙의 최민정인데요.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포함 메달 5개를 딴 최민정이 이번 대회에서 메달 1개만 더 추가하면 한국 선수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 공동 1위에 등극합니다. 도시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성모 마돈니나 동상입니다. 성모의 보살핌 아래서 열리는 올림픽답게 이번 대회 여성 선수 비율은 47%로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높습니다. 여자 종목도 50개로 확대돼 역대 가장 성평등한 대회로 치러지는데요. 우리 대표팀도 사상 첫 여성 선수단장인 이수경 회장을 필두로 여풍당당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다 환산할 수 없는 선수들의 투혼과 땀방울이 만들 위대한 여정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추위가 풀리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은 종일 먼지 장벽에 갇혀서 시야가 무척 답답했습니다.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와 경북 지역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국외 스모그까지 유입되겠고요. 밤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역에는 1mm 안팎의 비나 1cm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하늘은 차차 개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3도, 대구와 부산은 1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나흘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